자, 이번 시간은 데이 2 자료 분류의 의의입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7페이지에 텍소노미, 복소노미 바로 앞 장정에 따른 분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분류의 의의 정의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키워드는 이겁니다. 군집화하고 모아서 각각을 개별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련의 정보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제, 형식, 관점, 지역 등에 따라서 모아줍니다. 군집화하고 그 군집된 유종 개념에 대해서 각각을 다시 어떻게 한다? 개별해주는 절차. 예, 요거를 우리가 자료 분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기입형으로 나오겠지. 자료 분류 요걸 이제 원갈로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은 희박합니다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자료 분류가 그럼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료 분류가 왜 필요합니까? 하면은 자, 자료는 계속 증가합니다. 정보 자료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인 조직에 따라서 분류해서 동일한 주제의 문헌을 일정한 위치에 집중시켜 배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료 분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다 뭐 구구절절 다 필요 없고 이게 내가 굵은 글씨 해드렸잖아요. 그지? 예, 요 부분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랑가라단의 도서관 5법칙이 있거든요. 자, 이 5법칙하고 우리 자료 분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5가지 법칙 중에 자료 분류는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자, 사서교사는 이걸 뭐 굳이 크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는데 뭐 이거 외울 거 있습니까? 자료 분류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 절약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도서관의 법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분류와 상관관계가 있죠. 여기서. 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뭐다?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제4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류와 관계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없는 게 뭐예요? 여기. 이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여기 있죠. 자, 이게 뭡니까?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해서 이거는 경영사고의 원칙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자, 랑가라단 5법칙 중에, 자료 분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하나 쓰시오 하면은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설마 이걸 뭐 영어로 쓰라 이렇게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표가 있긴 있는데 이 밑에 표는 우리 사서교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방직이나 교육청 시험에, 그지? 요거는 면접할 때 이거 외우는 거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쪽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자, 자료 분류의 효과인데, 자, 이거는 이용자 측에 주는 효과랑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개로 나눠지는데, 이용자 측에 주는 효과보다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는 전문적입니다. 일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분류 기호 순으로 서가에 배가가 돼 있잖아, 자료들이. 그죠? 예, 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뭘 파악하기가 쉬우냐면, 자, 자료실별 장소 구성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수서, 주제별, 강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강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 갔어요. 갔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내가 자료를 찾고 싶어.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그게 그 도서관이 뭐가 됩니까? 약점이 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구술공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이건 뭐예요? 강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서가에 많으면 강점이고
서가에 없으면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실별로, 그지? 장서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수서 경향 보니까, 이 도서관은 취업 자료가 많다. 이 도서관은 교양 자료가 많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주제 분야에 어떤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학문 영역, 주제, 관심 분야별 지식을 체계화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코너가 있어. 그래서 굳이 오펙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바로 글로 향하잖아, 그지? 그게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서가 접근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역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랑가라단 봤을 때도 시간 절약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시간 절약이 가장 최고의 강점입니다. 자, 그 다음 해당 주제, 유사 주제, 관련 주제를 브라우징 하거나, 브라우징 한다는 느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의도적인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지? 우연찮게 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걸려들었어. 그런 느낌입니다. 혹은 신속하게 검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가 브라우징을 통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도 찾지만 또 옆에 보니까 우연찮게 또 하나 얻어 걸리는 자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고 싶었는데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느낌이 바로 요겁니다.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효과. 자, 그 다음에 시간 낭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오펙 검색을 해서, 그죠? 예, 검색기 통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분류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면 오른쪽에서 분류 기호를 절단해서 검색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위 절단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813까지 분류를 하는 데도 있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분류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서관들이, 그죠? 혹은 이렇게 세 자리까지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 절단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검색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 절단 기준이. 자, 그 다음 밑으로 와서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자, 요거 보세요. 통계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통계 낼 필요가 없죠. 도서관 측이 내는 겁니다. 그죠? 통계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자료의 학문, 주제, 유형별까지는 이용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잖아, 아까. 자, 그런데, 자, 대출과 이용 현황까지 이용자들이 볼 필요가 있을까? 그제? 한 주부가 공공도서관에 와서 애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신착자료 배가하거나 반납자로 재배를 이용자가 합니까? 이용자가 하면 사서들이 짜증내죠. 북트럭에다 그냥 올려놓으라고 하면 말을 듣지. 꼭 그걸 꽂아주겠다고 들고 와서 또 뒷송가게 만드는 이용자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이 하는 겁니다. 출납 업무도 도서관이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이용, 비이용 경향도 파악을 하는 것도 도서관이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 주제와 유사 주제 인접 배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우연찮게 발견하는 부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었잖아, 이용자는. 근데 사서 입장에는 참고 서비스에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고 서비스는 누가 한다? 도서관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제별 서지 작성도 도서관이 하죠. 자료 전시도 누가 합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서 점검도 누가 한다?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섞어 놓고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이용자 측에 주는 효과를 2개 고르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는. 혹은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를 2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 자료 분류의 한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문장이 복잡한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갈로로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료 분류의 한계 중에 첫 번째는 서가 분류의 한계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복수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분류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책은 한 곳에만 꽂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서가 분류 한계에서는 복수 주제 중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서지상으로는 목록상으로는 두 개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서가에 분류할 때는 하나만 적용한다. 이게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서가 배열의 이번에 물리적 한계입니다. 물리적 한계라고 하는 게 뭐냐? 양이 많으면 주제 분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에 들어가 보니, 자, 서가가 이렇게 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쪽 서가까지 봤는데 이 똑같은 동일 분류 번호예요. 근데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823.6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분산도가 넓어지잖아. 보통 뭐 한 면에 하나의 분류 번호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분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용자들 입장에서 어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도서관은 책이 너무 동일 분류가 많다 보니까 층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층 갔다가 4층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분산도가 높아지니까 불편해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류 시스템의 복잡성은 항상 이걸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학위 논문 있지? 얇죠? 얇은데 뒤에 분류 번호가 소수점 이하 12자리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오히려 책등 라벨의 한계 때문에 분류를 상세하게 해주면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부담만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게 책등 라벨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분류자의 주관적 판단 우려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융통성 없는 사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분류하실 때, 자, 우리가 의학 도서관 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들어왔는데 시체 방부 처리하고 관련된 건데 장례 풍습도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장례 풍습의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왜? 이게 내용이 더 많다고 해서. 부분과 전체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분류합니다. 라고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임상의학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융통성이 없어지잖아. 이럴 경우는 뭐다? 주관적 판단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정보자료의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미흡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의 등장. 여기서 내가 통신공학 분야라고 했는데 왜?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분류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랬죠. 코로나가 터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분류해야 될지 했는데 미국 DDC, OCLC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616.2414 그래서 바이러스성 폐렴에다가 분류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공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고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에 분류하는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할 겁니다. 왜? 개정하는 게 어렵잖아. 자, 그 다음, 공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관식 배가법이죠. 항상 서가의 맨 윗단과 밑에는 반 이상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뭐 공간에 여유 공간을 둬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서가를 사달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맞죠? 서가 사달라 하면은 인상이 붉어지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자주 오던 분이 안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 전조합 시스템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분류는 다 전조합이에요. 미리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813, 713 맞죠? 미리 다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검색이 힘듭니다. 인터넷에는 A and B, 불연산자 이런 것도 연산자 논리 연산을 하잖아, 그지? 근데 분류는 경직되어 있어요. 그 번호를 넣으면 있으면 나오는데
복수 주제는 좀 잡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조합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소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소로스가 이제 후조합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또 중봉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분류표의 신속화 쾌적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DDC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제 옛날에 5년 했다가 23판이 늦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평균이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DDC가 평균 7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늦어지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자료 분류의 한계는 서술형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원갈로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조리 있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자료 분류의 유형 중에 뒤에 가서 자, 문헌 분류와 학문 분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는 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문 분류와 문헌 분류해서 이 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수월합니다. 자, 학문 분류 하면은 주체가 학자가 돼야 돼요. 학자가 말 그대로 학문을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헌 분류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사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역시 학자니까 학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학문 자체를 구분하고 배열하는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관념 간의 상호관계 및 순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헌 분류는요, 사서와 관련되니까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배치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서가 개념 간의 상호 관계와 순서를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학문 자체의 분류와 사물 및 개념 상호 간의 관계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 자체가 목적이고 이 만족은 이 학자가 자기가 이 분류를 잘하면 혼자 좋아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정신적 만족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겠지, 자기가. 그죠? 자,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용자를 만족시켜야 돼요. 학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나 문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배치하는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료를. 그래서 사서와 관련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분류 대사는 쉽게 얘기해서 사물이나 학문의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개념이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안 봐도 알겠죠? 뭐겠습니까? 자료, 문헌, 이런 거가 되겠죠. 자료, 문헌, 이런 겁니다. 정보. 자, 분류 기준은 학문이에요. 요거는. 여기는 자료와 문헌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지는 학문이고, 여기는 자료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제의 삽입이 이쪽은 용이하겠죠. 왜?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지?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 하면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분류는 새로운 주제를 끼워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걸 잘 봐두시고. 자, 성격은 사상이나 개념이니까 요것만 봐도 다 이론적, 관념적, 추상적입니다만 이쪽은 반대겠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성격 확장서.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정교한 이론이 필요가 없죠. 학문이 배열하는 건데 요거는 필요하죠. 사서니까. 그 다음에 영향은 얘는 얘를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얘들의 영향을 받죠. 학문 분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다 학문을 나열하는 거예요. 학문을 나열하는 건데, 자, 요거는 다 뭐예요? 직접 이용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나케스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분류의 첫 시작인 겁니다.
서양 분류의 첫 시작이고, 이 7로 분류하냐 4분법으로 분류하냐 하는 것은 고문헌 분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제 현대 대다수의 분류법도 그렇고, 그래서 얘들은 학문보다는 이용의 목적을 뒀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로 가서 이번에는 용도와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기에서는 서가와 서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던 그 표보다 이 표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실 때 앞에 있는 표를 내가 보기 싫어요 하면은 내가 이해를 가. 근데 이 서가 서지는 보기 싫어요 하면은 좀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서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목록 분류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자, 카드 목록이나 책에다가 책에 관련된 서지적인 사항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게 이제 목록 분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근데 서가는 실제 뭘까요? 서가에 배정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는 도서관 쪽에는 이게 더 가깝겠죠. 실제 서가에 배열하는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가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목록이니까 책에다 정리하는 거니까 목록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자, 소장 자료의 목록 정보를 책자에다가 그냥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얘는 개가지 서가에 배열하는 목적이에요. 훨씬 더 실용적이죠. 자, 그 다음 이쪽 목적은요, 그냥 책 만드는 겁니다. 서지 만들어서 출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나 접근적 같은 것은 다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배가하고 검색을 지원하는 목적이니까 훨씬 직접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오죠. 자, 주제가 있어. 근데 서가에 배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분류번호만 넣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간략 분류가 됩니다만, 얘는 어떻게 돼요? 책자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복수의 분류가 나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책자에다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더 상세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복수 주제 표현도 얘는 뭐 다면적으로 다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책자에다 기록하는 거니까. 하지만 얘는 뭐예요?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UDC, BC, CC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주제가 있으면 플러스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복수 주제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 셋은 예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 셋은 서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가적인 것보다는 서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열 기준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크기, 장정, 입수, 주제, 분류기호 하나씩이죠. 근데 얘는 무조건 이걸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서가에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열 방식은 얘는 고정식이겠죠. 고정식. 왜? 순차적으로 그냥 배가하면 되니까. 옛날식이잖아. 옛날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사서가 서지에 기록해 놓고, 그죠? 책을 어떻게 해 놓습니까? 그냥 보자기 해갖고 쌓아 놓잖아. 이런 방법이 고정식입니다. 근데 이쪽은 상관식이죠. 이동식 배가법이고. 그래서 역사를 보았을 때는 옛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19세기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아까 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사례를 보니까, 자, 옛날 것들이 다 뭐예요? 자, 목록이잖아, 주로. 12분법, 7약, 4분법, 옛날 내용들. BC 요거 잘 보셔야 되고, 블리스. 자, 옛날 것들은 다 서지 분류에 해당하고, 요즘의 현대 분류법만 다 뭐예요? 서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과 문헌 분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서가냐, 서지냐.
했을 때 옛날에 이런 분류 방법은 서지적 속성이 강하다. 서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시험에 잘 나올 것이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이 서가는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요 분을 잘 보세요. 해리스. 예, 이분이 서가 서지 분류의 일원화를 처음 시도한 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접목시키는 것을 처음 시도했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 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 듀이입니다. 듀이가 실제로 서가 서지를 일어나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날의 대다수의 자료 분류법은 서가 서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자, 오늘날에 그런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연구 자료는 다 책자형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나 초록이나 이런 게 다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가보다는 서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우리 참고로 내가 이걸 넣어드렸는데, 자, 우리 비도서 자료들 있죠. 시청각 자료들. 혹은 딸림 자료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다 고정식 배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배가법. 딸림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식 배가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타 분류는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하강적인 것은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고 상성은 동질성에 주목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강이 대부분이 우리가 분류 방식은 하강식이 많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이 있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시, 희곡, 소설 나누고 소설을 다시 애정, 과학, 역사로 나누는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질성에 주목한 행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동질성은 상승적인 건데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를 현대문학으로 모아주고 현대문학을 다시 한국문학이나 미국문학으로 모아주는 사례다 하는 거 그렇게만 봐두시고, 자, 연역적인 것과 귀납적인 것은 시점, 적용 시점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여기 관점을 보시면 돼요. 자, 연역적인 것과 귀납적인 게 있는데 연역적인 것은 보세요. 일반적인 게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귀납적인 것은 일반적인 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일반적인 게 어디에 오느냐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게 앞에 오니까 선천 이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게 이제 여긴 뒤에 가니까 후천 경험적이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뒤에 오죠.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면 앞에 와야 되겠지. 근데 뒤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례 두 가지를 보고 가는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분류들은 인위적일까요? 자연적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고서나 현대서로 나눈다든가, 혹은 이 크기에 따라 나눈다든가, 혹은 오프라인, 온라인 나누는 것은 전체가 다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분류 행위들은 다 자연적인 거다 보다는 인위적인 거에 대다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응용되어서 옛날에 작년인가 한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자연적인 게 어떤 거냐? 자, 동물을 아까 우리 봤죠? 척추와 무척추로 나누는 게 인위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겁니까? 척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끼우는 게 아니잖아. 원래 있는 거잖아. 있고 없고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고래가 어류가 아닌 포유류로 보는 게, 고래 이 새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젖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유류로 가는 건 이것도 역시 뭐다? 자연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자, 간단하게만 보고 갑니다.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존재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진보라든지 혹은 성장이라든가 혹은 소멸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뭐야? 진화론 쪽 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 역사적인 분류는 연대나 질이나 발생론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리적 방식의 분류는 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인 것은. 왜 그런지. 자, 우리 KDC는 지역 구분표로 나누어집니다. 자, DDC는 테이블 2가 있어요. 예, 지역 구분으로 해서 얘들은 다 보조표죠. 공통적인 게. 그래서 원래 자기 기본 번호가 있고 그 뒤에 서브로 끼우는 조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크기에 의한 건 있고, 자, 색에 의한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색에 의한 거는 우리 연속 간행후 1년 지나면 바운딩 작업합니다. 바운딩 작업하잖아요. 할 때, 외국 서적, 서양서는 빨간색 제본, 그 다음에 동양서는 뭐 까만색 제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색에 의한 분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정에 따른 분류. 이거는 뭐냐? 장정이 잘 된 것을 뭐 앞쪽에 배열하고, 장정이 좀 흐름하고 이런 것들은 뒤쪽에 배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혹은 장정이 좀 화려하거나 귀하다 하면은, 전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뭐 입구 앞쪽에 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정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잘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거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서가 서지 분류. 그지? 그 다음에 자료 분류의 한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직 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참 불안한 시국입니다. 갑자기 막 안 나온 데서, 그죠? 튀어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거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거.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텍소 폭소로 넘어가겠습니다.